큰도련님, 마님은 병으로만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제사상 앞에 엎드려 있던 늙은 머슴이 고개를 들자 장태수의 손에 들린 술잔이 서리 맞은 나뭇가지처럼 굳었습니다. 벙어리가 말을 하다니, 내 놈이 어머니 제삿날 무슨 흉계를 꾸미는 것이냐? 저는 말을 못했던 것이 아니라 마님과의 약속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입을 닫고 살았습니다. 30해가 넘도록 매를 맞아도 신음 한 번 내지 않던 머슴의 목소리에 새 아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거쳤습니다. 은수저를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쫓겨났던 바오는 어찌하여 마님의 3년상을 마치는 날 돌아온 것이며 죽은 안주인은 그의 가슴에 어떤 말을 묻어두었던 걸까요? 우아야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머니를 위해 입을 닫은 머슴과 자식의 죄를 밝히기 위해 죽어서야 입을 연 어머니의 사연이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한번 눌러주신다면,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댁내의 오래 묵은 근심은 가벼워지고 따뜻한 복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죽은 안주인의 마지막 목소리가 된 벙어리 머슴 바우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조선 후기로 접어들 무렵 산줄기가 병풍처럼 둘러선 구룡골의 장씨 성을 가진 큰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장씨 집안의 노는 마을 앞 냇가에서 시작해 산 아래까지 이어졌습니다. 가을이 되면 누렇게 익은 벼가 바람을 타고 출렁였고 곳간에는 곡식이 천장에 닿을 만큼 쌓였습니다. 마을 사람 가운데 장씨 집안의 땅을 밟지 않고 사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제 땅이 없는 사람들은 장씨 집논을 빌려 농사를 지었고 보릿고개가 오면 그 집 곡식을 구워 겨울을 넘겼습니다. 그 큰 집에는 바우라는 머슴이 있었습니다. 바우는 해가 뜨기 전 일어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외양간을 치우고 장작을 패고 무너진 논둑을 다졌습니다. 황소도 주춤거리는 벼섬을 등에 지면서도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일을 시키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 욕을 하면 허리를 숙였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뒤에서 벙어리라고 놀려도 바오는 그저 두툼한 입술을 벌려 웃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오가 말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생각마저 모자란다고 여겼습니다. 저 벙어리는 매를 들어도 소리를 못 지르니 부리기는 편하구나. 큰아들 태수가 술에 취하면 하인들 앞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바오는 그 말을 모두 알아들었습니다. 귀가 먹은 것도 아니었고 생각이 모자란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가슴속에 커다란 맷돌 하나를 얹고 사는 사람처럼 어떤 모욕에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 왼편에는 손가락 2마디만 한 화상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린 시절 불에 대어 목소리를 잃었다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오는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아무도 듣지 않는 곳에서만 메마른 나무가 갈라지는 듯한 낮은 목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바오가 13살이던 해였습니다. 그의 어머니 복례는 남편을 일찍 잃은 뒤 장씨 집안의 밭 한 마지기를 빌려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가 끝나면 안채에 들어가 빨래와 바느질을 도왔고 품삯으로 어린 아들을 키웠습니다. 복례는 가진 것이 없었지만 거짓말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굶어도 남의 곡식에 손대지 않았고 비가 새는 날에는 바오를 품에 안아 젖은 자리를 대신 막아 주었습니다. 그해 구룡골에는 된서리가 일찍 내렸습니다. 수확을 앞둔 곡식이 절반 가까이 상했고 복례는 장씨 집안에서 보리 2마를 구웠습니다. 이듬해 봄품이를 하여 갚겠다는 약조였습니다. 그러나 겨울이 깊어졌을 때 장씨 집 곳간을 맡은 김서방이 빈 문서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문서에는 복례가 보리 5마를 빌렸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구워간 것은 2마리입니다.
복례가 문서를 붙잡고 호소했습니다. 2마리든 5마리든 글로 적힌 것이 증거다. 김서방은 복례의 집에서 가마솥과 이불을 끌어냈습니다. 어린 바우가 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그날 내가 어머니와 함께 곳간에 갔소. 볼이 2마리였소. 김서방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어린 놈이 어른의 장부를 의심하는 것이냐. 꽃간 문짝의 수추로 2줄을 그어두었소. 한 줄에 1마리라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소. 바우의 말이 끝나자 김서방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꽃간 문짝에 남은 2줄은 복례의 말이 사실임을 보여주는 표시였습니다. 김서방은 사람을 시켜 그날 밤 문짝을 갈아버렸습니다. 복례는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장씨 집 대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장씨 대감은 집안 사람의 장부가 잘못되었을 리 없다며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천한 품팔이 여인의 말 때문에 집안 사람을 의심할 수는 없다. 대문 안에서 그런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복례는 눈밭에서 하루를 꼬박 기다렸습니다. 바우가 어머니를 부축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복례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의원을 부를 돈도 약을 살 곡식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바우는 다시 장씨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1번 두드리고 2번 두드리고 손등의 살갗이 벗겨질 때까지 대문을 쳤습니다. 그때 안채 옆 작은 문이 열렸습니다. 등불을 든 서씨 마님이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어머니가 죽어갑니다. 약 1천만 지어 주십시오. 서씨 마님은 복례가 빌린 곡식이 2마리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곡식을 내어줄 때 자신이 직접 북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편에게 김서방의 잘못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집안의 체면이 무너질까 두려웠고 남편이 자신을 살림에 참견한다며 꾸짖을 것도 무서웠습니다. 그 침묵이 복례를 죽음으로 밀고 있었습니다. 서씨 마님은 곧장 의원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복례는 날이 밝기 전 바우의 손을 잡고 마지막 숨을 내쉬었습니다. 남을 미워하며 살지는 마라. 미움은 불붙은 장작과 같아서 들고 있는 사람의 손부터 태운다. 바우는 차갑게 식어가는 어머니의 손을 얼굴에 대고 울었습니다. 서씨 마님은 문 밖에 서서 그 울음을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마님의 가슴에도 지워지지 않는 죄 하나가 남았습니다. 복례의 장례가 끝난 지 사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바우는 어머니가 남긴 빈 문서의 원본이 곳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서방이 새로 베껴 쓴 장부와 처음 작성한 문서를 따로 보관한다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바우는 담을 넘어 곳간으로 들어갔습니다. 괴짝을 뒤지던 바우는 복례의 손도장에 찍힌 원본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그 문서에는 분명 볼이 2마리라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곳간 문이 닫혔습니다. 밖에서 빗장이 걸렸습니다. 어린 놈이 제 목숨 아까운 줄도 모르는구나. 김서방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뒤 문틈으로 불붙은 집단이 들어왔습니다. 김서방은 문서를 없애고 바우가 몰래 들어왔다가 불을 내 죽은 것처럼 꾸미려 했습니다. 불길은 마른 짚을 타고 삽시간에 번졌습니다. 바우는 원본 문서를 품에 넣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연기가 목구멍을 파고들었고 뜨거운 불티가 목과 어깨에 떨어졌습니다. 사람 살려. 바우가 소리쳤지만 잔치가 열린 사랑채에서는 웃음소리와 풍악소리만 들렸습니다. 숨이 끊어질 듯한 순간 도끼가 곳간 문을 내리쳤습니다. 문을 부순 사람은 서씨 마님과
안채 하인들이었습니다. 마님은 바오를 끌어안고 불길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오는 살아났지만 품에 넣었던 문서는 불에 다 글자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목에도 깊은 화상을 입어 여러 달 동안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김서방은 바오가 몰래 곡식을 훔치려다 불을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씨 대감은 집안 체면을 위해 이를 덮었습니다. 아이 하나 살았으면 되었지. 무엇을 더 따지려 하오. 남편의 말에 서씨 마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마님은 바오의 머리맡에 앉아 울었습니다. 내가 또 침묵하여 너를 죽일 뻔했구나. 바오는 입을 열려 했지만 거친 숨소리만 나왔습니다. 지금 내가 김서방을 고발하여도 불탄 문서로는 죄를 밝힐 수 없다. 그는 관아 아전과도 한패다. 마님은 바오의 손을 잡았습니다. 살아남아야 한다. 살아남아서 저들이 감추는 것을 보아야 한다. 바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불에 대어 말을 잃었다고 하자. 내 목소리가 돌아오더라도 함부로 드러내지 마라. 내가 반드시 증거를 찾겠다. 바오는 처음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어머니의 억울함마저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불탄 곳간 문 밖에서 자신을 지켜보던 김서방의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바오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바오는 사람들 앞에서 벙어리로 살게 되었습니다. 몇 달 뒤 바오의 목소리는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예전처럼 맑은 목소리는 아니었습니다. 마른 나무 껍질을 긁는 듯 거칠고 낮은 소리였습니다. 바오는 깊은 산에 올라가 혼자 있을 때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처음 되찾은 목소리로 부른 말도 어머니였습니다. 서씨 마님 앞에서는 아주 드물게 말을 했습니다. 마님은 바오에게 글자와 숫자를 가르쳤습니다. 장부를 읽고 곡식의 양을 셀 수 있어야 언젠가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바오는 낮에는 말 못하는 머슴으로 일했고 밤에는 꺼져가는 등잔 아래에서 글을 익혔습니다. 세월은 산비탈을 흐르는 물처럼 흘렀습니다. 김서방은 병으로 죽었습니다. 장씨 대감도 늙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김서방이 저지르던 일을 장씨 집안의 세 아들이 이어받았습니다. 오히려 수법은 더욱 교묘해졌습니다. 큰아들 태수는 소작인들이 갚은 곡식을 장부에서 지웠습니다. 둘째 태무는 빌려줄 때 쓰는 말의 바닥을 두껍게 만들고 거두어 드릴 때 쓰는 말의 바닥은 얇게 만들었습니다. 막내 태복은 두 형이 관아 아전들에게 술과 곡식을 건네는 모습을 보고도 모른 척했습니다. 바오는 모두 지켜보았습니다. 서씨 마님도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죽은 뒤 마님은 빼앗긴 땅의 원래 주인과 갚은 곡식의 양을 몰래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친정에서 물려받은 자신의 별산도 새 아들에게 주지 않고 가난한 이들을 위한 곡식 창고와 서당에 내놓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밤이었습니다. 안채에서 작은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서씨 마님이 바오를 몰래 부를 때 사용하는 종이었습니다. 바오가 방으로 들어가자 마님 앞에는 낡은 장부와 땅 문서, 작은 노쇠 열쇠가 놓여 있었습니다. 마님의 얼굴은 누렇게 뜨고 손목은 마른 갈대처럼 가늘어져 있었습니다. 바오야, 문을 닫아라. 바오가 문을 닫았습니다. 내 아들들이 내가 장부를 살핀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관아에 고변하셔야 합니다. 바오가 거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고을의 아전 일부가 태문이에게 곡식을 받고 있다. 어설프게 움직이면
증거도 사라지고 증인도 입을 닫을 것이다. 마님은 노스의 열쇠를 바우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사당에 있는 제기궤의 열쇠다. 궤의 바닥에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얇은 칸이 있다. 그 안에는 원본 장부와 빼앗긴 땅의 목록, 소작인들이 곡식을 갚고 받은 표식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마님은 최 훈장과 문중 어른 두 사람의 증인을 세워 허여문기도 작성해 두었습니다. 허여문기는 자신의 재산을 어디에 내어놓을지 밝힌 증서였습니다. 내 친정에서 물려받은 논과 집은 구휼창고와 서당을 만드는 데 쓰기로 했다. 내 자식들이 빼앗은 땅은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바우가 물었습니다. 언제 꺼내야 합니까? 내가 죽은 뒤 3년상을 마치는 담제 날이다. 그날에는 장씨 문중 어른들이 모두 모이고 세 아들도 어머니의 별산을 나누기 위해 반드시 한 자리에 앉게 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늦습니다. 바우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원망이 섞였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굶는 사람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서씨 마님은 눈을 감았습니다. 알고 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증인들을 숨겨두고 빼앗긴 사람들에게 표식을 나누어 주려 한다. 그러나 내가 죽은 직후 이를 터뜨리면 아이들이 상중의 혼란을 핑계로 증거를 없애고 도망할 것이다. 마님은 바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까지 살아남아라. 흩어진 증인들을 찾아라.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내 입을 열어라. 제가 말을 하면 마님의 이름에도 흠이 갈 것입니다. 내 이름에 흠이 가는 것이 사람들의 삶보다 중요하겠느냐. 마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평생 집안의 체면을 지킨다는 핑계로 사람의 목숨을 외면했다. 이제 죽기 전에 그 담을 무너뜨리려 한다. 바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님은 그의 손바닥 위에 열쇠를 올려놓았습니다. 바우야, 그날에는 내 목소리까지 빌려 말해다오. 방 안의 촛불이 길게 흔들렸습니다. 바우는 열쇠를 움켜쥔 채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문 밖에서는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던 발소리가 조용히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안채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태수는 어머니가 살림에 간섭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낯선 하인들을 안채 앞에 세웠습니다. 태무는 약과 음식을 자신이 정한 사람만 드리도록 했습니다. 막내 태복은 형들의 행동이 지나치다고 생각했지만 말리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문중 사람들에게 장부를 보이면 우리 집안이 끝장날 수도 있다. 태수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빼앗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빚을 받은 것뿐입니다. 태복은 그렇게 자신을 속였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안채에서 들리는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그의 잠을 깨웠습니다. 바우는 여전히 새벽마다 외양간을 치우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벙어리 머슴이었지만 밤에는 마님이 지목한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태문이 만든 2개의 곡식말을 직접 재어보았습니다. 빌려줄 때 사용하는 말의 바닥에는 두꺼운 나무판이 덧대어져 있었습니다. 한 말이라 부르면서도 실제로는 그보다 적은 곡식이 들어갔습니다. 반대로 소작료를 거둘 때 사용하는 말은 바닥이 얇고 안쪽이 깊었습니다. 같은 한 말이라는 이름 아래 가난한 사람들은 빌린 것보다 훨씬 많은 곡식을 갚고 있었습니다. 바오는 2말의 바닥 모양을 종이에 본떠 두었습니다. 관아에서 사용하던 표준말의 크기도 최 훈장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태수가 밤마다 장부를 고치는 모습도 지켜보았습니다. 소작인이 곡식을 갚으면 원래 장부에는
작은 먹점이 찍혔습니다. 그러나 태수는 밤이 되면 그 장을 뜯어내고 새 장부를 끼워 넣었습니다. 바오는 뜯겨 나온 장부 조각을 아궁이 제 속에서 찾아냈습니다. 조각에는 곡식을 모두 갚았다는 표시와 소작인의 손도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님은 그것을 하나씩 말아 대나무 통에 넣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모자랍니다. 바오가 말했습니다. 사람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마님은 최 훈장에게 사람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하게 땅을 빼앗긴 농민들에게는 작은 나무패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무패의 한쪽에는 빌린 곡식의 양을, 다른 쪽에는 갚은 날짜를 홈으로 새겼습니다. 그를 모르는 사람도 홈의 수를 보면 제 빚이 얼마인지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김서방에게 소가 복내가 목숨을 잃은 뒤 마님이 오래전부터 생각해 낸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씨 집안의 은수저 2벌 가운데 한 벌이 사라졌습니다. 태수는 모든 하인을 마당에 세웠습니다. 안채 물건을 훔친 사람이 자백하지 않으면 모두 관하로 보내겠다. 하인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태무는 가장 먼저 바오의 거처를 뒤지라고 했습니다. 바오가 자는 헛간의 집자리 밑에서 은수저가 나왔습니다. 역시 저 벙어리였구나. 태수가 바오의 뺨을 때렸습니다. 바오는 태문의 뒤에 서 있던 하인 귀석의 손이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날 밤 귀석이 헛간 근처를 서성이는 것도 보았습니다. 누명을 씌운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오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지금 목소리를 드러내면 마님이 숨긴 증거까지 빼앗길 수 있었습니다. 서씨 마님이 안채에서 나와 바오를 감싸려 했습니다. 하지만 방문은 밖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라. 마님이 안에서 소리쳤습니다. 바오는 물건을 훔칠 아이가 아니다. 태수가 방문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병이 깊어 사람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십니다. 안채에서 편히 쉬십시오. 살아있는 어미의 방문을 잠그고도 내가 아들이라 할 수 있느냐. 방 안에서 마님의 지팡이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태무는 하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도둑을 관아에 넘기면 집안의 이름만 더러워진다. 목숨을 살려주는 대신 오늘 안으로 고을을 떠나게 하라. 바오는 2 팔이 붙들린 채 대문 밖으로 끌려갔습니다. 막내 태복이 뒤따라 나왔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바오가 안채 쪽을 바라보자 창호지 한쪽이 찢어졌습니다. 그 틈으로 서씨 마님의 손이 보였습니다. 마님은 이 모양으로 말했습니다. 약속을 지켜라. 바오는 눈 덮인 마당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마님이 있는 방향으로 3번 머리를 숙였습니다. 태수는 바오의 등을 밀었습니다. 다시는 이 집에 발을 들이지 마라. 바오는 작은 보따리 하나 없이 장씨 집을 떠났습니다. 품속에는 노쇠 열쇠와 아궁이에서 주운 장부 조각만 들어 있었습니다. 바오가 떠난 뒤 마님의 방문은 계속 잠겨 있었습니다. 태무는 약방에서 지어온 탕약을 안채에 들이지 않았습니다. 값비싼 약이 소용없다며 묽은 미음만 넣어 주었습니다. 태복은 밤마다 부엌에서 미음을 떠 안채로 갔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 서면 2 형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문을 열면 너도 집안에서 쫓아내겠다. 어머니가 방 안에서 태복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태복아, 거기 있느냐? 태복은 문고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조금만 힘을 주면 빗장을 풀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열지 못했습니다. 미음 그릇만 문틈 가까이 밀어놓고 달아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릇은 그대로 식어 있었습니다. 바오는 산 너머 순막에서 일하며 몸을 숨겼습니다. 그는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은수저를 집자리 밑에 넣은 귀석을 찾아다녔고 태문에게 매수된 약방 심부름꾼의 행방도 수소문했습니다. 몇 달 뒤 귀석이 장씨 집에서 도망쳤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태문이 약속했던 논을 주지 않고 오히려 입을 막으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오는 두고울을 건너 귀석을 찾아냈습니다. 처음에 귀석은 바오를 보자 달아났습니다. 바오가 길을 막고 처음으로 그 앞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은수저를 넣은 것을 알고 있다. 귀석은 귀신을 본 듯 주저앉았습니다. 벙어리가 아니었습니까? 내 죄를 밝히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본 것을 말해달라. 귀석은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제가 증언하면 태문 도련님이 저를 죽일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평생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바오는 복례가 남긴 말을 떠올렸습니다. 미움과 두려움은 손에 쥔 불과 같다. 놓지 않으면 제 손부터 탄다. 귀석은 마침내 은수저를 숨긴 사람이 자신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태문이 논 한 마지기를 주겠다고 했고 서씨 마님의 방을 감시한 일도 털어놓았습니다. 바오는 귀석을 최 훈장이 머무는 곳으로 보냈습니다. 그해 봄 서씨 마님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산 너머까지 전해졌습니다. 장씨 집안에서는 마님이 병이 깊어 음식을 거부하다 돌아가셨다고 말했습니다. 바오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최 훈장은 마님이 남몰래 써둔 마지막 편지를 바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죽거든 곧바로 나서지 마라. 아이들이 슬픔을 가장하며 증거를 태울 것이다. 3년상을 마치는 담제날 내 별산을 나누려 새 아이와 문중 어른들이 모일 것이다. 그날 사당문을 열어라. 그날까지 억울한 사람들과 흩어진 증인을 모아라. 바오는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3년상을 기다린다는 것은 마님의 죽음을 참고 견뎌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몇 번이나 구룡골로 달려가 태수와 태문의 목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손을 움켜쥘 때마다 어머니 복례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바오는 분노 대신 사람을 모았습니다. 약방 주인에게 마님이 처방받은 약이 안채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증언을 받았습니다. 땅을 빼앗긴 농민들이 간직한 나무패도 모았습니다. 태복이 미음 그릇을 들고 안채 앞에서 울던 모습을 본 늙은 친모도 찾아냈습니다. 그렇게 2해 남짓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서씨 마님의 3년상을 마치는 담제 날이 다가왔습니다. 장씨 집안에서는 제사가 끝난 뒤 마님의 별산을 세 아들에게 나눌 예정이었습니다. 바오는 오래된 속옷을 입고 구룡골로 향했습니다. 품속에는 노쇠 열쇠가 있었습니다. 뒤에는 최 훈장과 귀석, 약방 주인과 억울한 농민들이 거리를 두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바오가 지켜야 할 약속은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마님을 대신해 입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담제 날 아침 장씨 집안에는 문중 어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사당 앞 대청에는 흰 종이가 깔렸고 제사상에는 고기와 전, 과일과 술이 가득 올랐습니다. 태수는 문중 어른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살아생전 검소하셨습니다. 오늘 제사를 마친 뒤 어머니께서 남기신 논밭을 형제끼리 다투지 않고 나누겠습니다. 그 말에 태문이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씨 마님이 친정에서 물려받은 별산은 적지 않았습니다. 논과 밭뿐 아니라
장터 가까이에 있는 집과 산도 있었습니다. 세 아들은 어머니가 그 재산을 구휼창고와 서당에 내놓으려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련 문서를 찾지 못했으므로 어머니가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잔을 올리려는 순간 대문 쪽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낡은 속옷을 입은 바우가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태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저 도둑이 어찌 이 집에 들어왔느냐. 하인들이 바우를 막으려 하자 문중의 최고 어른인 장진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담제 날 찾아온 사람을 사연도 듣지 않고 내쫓을 수는 없네. 바우는 천천히 제사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서씨 마님의 위패 앞에 무릎을 꿇고 깊이 절했습니다. 마님, 약속한 날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술잔을 들고 있던 태수의 손이 굳었습니다. 태무는 눈을 크게 뜬 채 바울을 바라보았습니다. 태복은 자리에서 반쯤 일어났다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큰 도련님, 바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님은 병으로만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태수가 술잔을 내던졌습니다. 벙어리가 말을 하다니 이 무슨 흉한 일이냐. 저는 벙어리가 아닙니다. 바우의 목소리는 거칠었으나 마당 끝까지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어린 시절 불에 대어 한동안 목소리를 잃었습니다. 목소리가 돌아온 뒤에도 마님과의 약속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입을 닫고 살았습니다. 태문이 침착한 척 웃었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뒤 말을 배워놓고 거짓말하는 것이다. 바우는 태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은수저를 훔쳤다는 말도 사실이어야겠지요. 태문의 눈썹이 움직였습니다. 은수저를 제 집자리 밑에 넣은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대문 밖에서 귀석이 들어왔습니다. 귀석은 마당 한가운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넣었습니다. 태수가 소리쳤습니다. 저 하인이 돈을 받고 거짓말하는 것이다. 귀석은 품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태문이 논 한 마지기를 주겠다며 써준 약조였습니다. 비록 태문은 나중에 그것을 빼앗으려 했지만 귀석은 한 장을 베껴 숨겨두었습니다. 최 훈장이 종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글씨는 태문이의 글씨가 맞네. 예전에 내가 그를 가르쳤으니 획을 알아볼 수 있지. 태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은수저 일과 어머니의 죽음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증거를 보이려 합니다. 바우는 품에서 노쇠 열쇠를 꺼냈습니다. 사당의 제기궤를 열어주십시오. 태수가 앞을 막았습니다. 사당 물건에 머슴이 손을 대겠다는 것이냐. 장진사가 지팡이로 바닥을 짚었습니다. 죽은 안주인이 열쇠를 맡겼다 하니 확인부터 하세. 사당에서 낡은 제기궤가 나왔습니다. 바우가 자물쇠에 열쇠를 넣었습니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제사에 쓰던 녹그릇과 향압이 들어 있었습니다. 태수가 비웃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지 않으냐. 바우는 그릇을 모두 꺼낸 뒤 궤의 바닥을 손가락으로 눌렀습니다. 얇은 나무판 한쪽이 들렸습니다. 그 아래에서 기름 종이로 감싼 장부와 문서들이 나왔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첫 번째 장부에는 태수와 태문이 소작인에게 빌려준 곡식의 양이 적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장부에는 실제로 거두어들인 곡식의 양이 적혀 있었습니다. 두 수량은 크게 달랐습니다. 빌려줄 때 한 마리라 적힌 곡식은 표준보다 적었고 받을 때 한 마리라 적힌 곡식은 표준보다 많았습니다.
바오는 하인들에게 곳간에서 2개의 곡식 말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태문이 말했습니다. 2말은 용도가 다를 뿐이다. 최 훈장이 관하에서 확인받은 표준말을 내놓았습니다. 3개의 말에 같은 양의 콩을 담자 차이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노인이 나무패를 들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나는 재작년에 보리 3말을 갚았습니다. 하지만 장부에는 1말만 갚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른 농민도 나섰습니다. 우리 논을 가져갈 때 빚이 남았다고 했지만 이 나무패의 홈은 모두 갚았다는 표시입니다.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바오는 아궁이 제 속에서 찾아낸 장부 조각도 꺼냈습니다. 뜯겨 나간 원래 장부에는 농민들의 손도장과 갚았다는 먹점이 남아 있었습니다. 태수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저 문서들이 진짜인지 누가 아느냐? 최 훈장이 답했습니다. 장부에 쓰인 먹의 시기와 종이의 결을 보면 알 수 있네. 더구나 자네들이 새로 만든 장부에는 이미 죽은 사람의 손도장까지 찍혀 있더군. 문중 어른들이 태수를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바오는 2번째 문서 꾸러미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서씨 마님의 허여문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마님이 친정에서 물려받은 별산을 세 아들에게 나누지 않고 흉년 때 곡식을 빌려주는 구휼창고와 가난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서당에 내놓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서 아래에는 서씨 마님의 도장과 최 훈장, 장 진사를 비롯한 문중 어른 2사람의 수결이 찍혀 있었습니다. 장 진사는 자신의 수결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씨가 병이 깊어지기 전 내 앞에서 직접 뜻을 밝혔네. 자식들이 방해할까 염려되어 담제 날까지 문서를 감춰달라 했지. 태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병든 노인의 판단이 온전했다고 어떻게 믿습니까? 그때 약방 주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마님은 정신이 흐리지 않았습니다. 의원의 처방을 직접 읽고 약재의 이름까지 물으셨습니다. 그는 약방 장부를 펼쳤습니다. 서씨 마명을 위해 지은 탕약이 여러 차례 장씨 집에 전달되었지만 안채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태문의 심부름꾼이 중간에서 돌려보내거나 값싼 약재로 바꾸었습니다. 나는 둘째 도련님의 명을 거역하기 두려워 모른 척했습니다. 약방 주인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 때문에 마님의 병세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태문이 소리쳤습니다. 값비싼 약이 소용없다고 여겼을 뿐이다. 우리가 어머니를 죽였다는 증거는 없다. 바오가 대답했습니다. 죽이려 했는지는 하늘만 알 것입니다. 하지만 살릴 수 있는 약과 음식을 막은 것은 사람이 한 일입니다. 그 말에 태복의 어깨가 크게 떨렸습니다. 태수가 동생을 노려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러나 태복은 더는 견디지 못했습니다. 제가 말하겠습니다. 태복은 제사상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님들이 어머니 방문을 잠갔습니다.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밤에 미음을 가져갔지만 형님들이 두려워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태복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어머니가 방 안에서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문 한 번만 열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손이 문고리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열지 못했습니다. 태수가 달려들어 태복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살기 위해 경들을 파는 것이냐. 바오가 태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막내 도련님은 그날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바오가 태복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늦게라도 입을 열었습니다. 태복은 얼굴을 감싸고 울었습니다. 장진사는 마님이 남긴 마지막 편지를 펼쳤습니다. 편지에는 세 아들의 죄뿐 아니라 자신의 잘못도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젊은 시절 집안의 장부가 잘못된 것을 알고도 남편의 뜻과 체면이 두려워 침묵하였습니다. 그 침묵으로 복례가 죽었고 바오는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내 자식들이 같은 죄를 되풀이한 것은 내가 그릇된 일을 제때 끊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별산을 굶는 이들을 위한 창고와 아이들이 글을 배우는 서당에 내어놓습니다. 빼앗긴 땅은 본래 주인에게 돌아가야 하며 이것은 내 재산을 나누는 일이 아니라 도둑 맞은 것을 돌려주는 일입니다. 바오는 내 종이 아닙니다. 그 아이는 내가 저지른 침묵의 죄를 일깨워준 사람이며 내 세 아들보다 오래 내 곁에서 옳은 길을 지킨 사람입니다. 나는 입으로 아들이라 부르지 못했으나 마음으로는 자식과 다름없이 품었습니다. 편지를 읽던 장 진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바오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살아있는 마님에게는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이 종이 위에서 그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편지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죽은 사람의 편지 한 장으로 우리 집안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 바오가 그의 앞을 막았습니다. 이 집안을 무너뜨린 것은 편지가 아닙니다. 바오의 거친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곡식을 빼앗고 살아있는 어머니의 문을 잠근 큰도련님의 손입니다. 태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바깥에서 군졸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장진사가 제사가 시작되기 전관아에 사람을 보내두었던 것입니다. 증거가 확인되면 곧바로 장부와 곡식말을 압수하도록 현감에게 청을 올렸습니다. 관아 군졸들이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태수와 태무는 도망할 길을 찾았지만 문중 사람들이 대문을 막고 있었습니다. 바오는 두 형제를 바라보다가 서씨 마명의 위패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님, 이제 첫 번째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졌다고 모든 죄가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가 얼마를 빼앗겼으며 남은 재산을 어떻게 돌려줄 것인지 가리는 더 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관아의 조사는 여러 달 동안 이어졌습니다. 현감은 장씨 집안의 장부와 곶간을 봉하고 소작인들을 차례로 불러 사정을 들었습니다. 태수와 태문이 기록하지 않은 곡식이 곶간에서 수백 섬이나 발견되었습니다. 빚을 다 갚은 농민의 땅을 빼앗아 장씨 집안 명의로 바꾼 문서도 여러 장 나왔습니다. 위조된 문서에는 이미 죽은 사람의 손도장이 찍혀 있거나 같은 사람이 같은 날 서로 다른 고을에 있었다고 적힌 것도 있었습니다. 태문에게 곡식을 받은 아전들도 죄를 인정했습니다. 약방 장부와 친모의 증언을 통해 서씨 마명의 처방약과 음식이 여러 차례 안채에 들어가지 못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관아에서는 두 아들이 어머니를 일부러 죽였다고 단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병든 어머니를 가두고 필요한 약과 음식을 막아 죽음을 재촉한 책임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태수와 태무는 장형을 받고 먼 고을로 보내졌습니다. 위조한 문서로 얻은 재산은 모두 빼앗긴 사람들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막내 태복은 문서 위조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두 형과 같은 벌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죄를 알고도 숨긴 책임으로 집안의 살림에서 손을 떼고 자신이 받을 몫의 상당 부분을 피해를 갚는데 내놓아야 했습니다. 판결이 끝난 날 태복은 관아 밖에서 바오를 기다렸습니다.
형님. 바오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서씨 마명의 편지가 공개된 뒤 태복은 바오를 형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날 문을 열었다면 어머니가 더 사실 수 있었을까요? 태복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바오는 쉽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문을 열지 못한 일은 평생 잊지 마십시오. 태복의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하지만 평생 닫힌 문 앞에만 서 있지도 마십시오. 바오는 태복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갇혀 울고 있을 때는 그 문을 열어 주십시오. 그것이 마님께 갚는 길입니다. 태복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오는 용서한다는 말도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잘못은 입으로 빌었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은 삶으로 조금씩 갚아야 하는 긴 빚이었습니다. 서씨 마명의 허여문기에 따라 친정에서 물려받은 별사는 세 아들에게 나뉘지 않았습니다. 장씨 집 대문 가까이에 있던 큰 곳간은 흉년의 곡식을 빌려주는 구휼창고가 되었습니다. 바오는 창고를 맡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마님께서 자네를 가장 믿었으니 자네가 맡는 것이 옳네. 문중 어른의 말에 바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혼자 맡지 않겠습니다. 바오는 농민 대표 두 사람과 최 훈장을 함께 창고지기로 세웠습니다. 곡식을 빌려줄 때와 받을 때에는 반드시 세 사람이 함께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장부도 한 권만 두지 않고 같은 내용을 세 권으로 나누어 보관했습니다. 한 권은 창고에 두고, 한 권은 서당에 두고, 나머지 한 권은 마을 사람들이 번갈아 살피도록 했습니다. 태문이 사용하던 거짓 곡식말은 마당 한가운데 놓였습니다. 바오는 관아에서 확인받아 불도장을 찍은 표준말과 나란히 세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두 말의 같은 양의 콩을 부었습니다. 차이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바오는 거짓말을 도끼로 내리쳤습니다. 두꺼운 밑바닥이 갈라져 나갔습니다. 앞으로 빌릴 때의 한 말과 갚을 때의 한 말이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노인 하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이 말을 진작 보았더라면 아버지의 논을 잃지 않았을 텐데. 바오는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를 모른다는 이유로 누구도 손해보지 않게 하겠습니다. 바오가 예전에 자던 헛간 자리에는 작은 서당이 세워졌습니다. 최 훈장이 아이들을 가르쳤고 낮에는 농사 짓는 어른들도 찾아와 글과 셈을 배웠습니다. 장부에 자기 이름을 쓰는 법, 빌린 곡식의 양을 표시하는 법, 손도장을 찍기 전 문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바오도 밤마다 서당에 앉았습니다. 30해 넘게 장부를 몰래 읽어왔지만 붓글씨는 서툴렀습니다. 굵은 손으로 붓을 잡으면 먹물이 손등과 소매에 묻었습니다. 이 나이에 글씨까지 배워 무엇에 쓰겠습니까? 바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최 훈장이 대답했습니다. 입을 여는데 30해가 걸렸는데 글 몇 자 배우는 것이 그보다 어렵겠는가. 바오는 가장 먼저 어미 모자를 제대로 쓰려고 했습니다. 10번을 써도 획이 비뚤어졌습니다. 20번이 넘어서야 알아볼 수 있는 글자가 되었습니다. 바오는 그 종이를 조심스럽게 접어 서씨 마명의 위패 앞에 놓았습니다. 장씨 집 대문은 예전처럼 굳게 닫히지 않았습니다. 흉년이 들면 곡식을 빌리러 온 사람이 드나들었고 억울한 문서를 들고 온 농민도 바오를 찾아왔습니다. 문중 사람들은 바오에게 안채에서 살라고 권했습니다. 마님이 아들과 다름없이 품었다고 했으니 집을 지킬 자격이 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바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 집의 주인이 되려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높은 담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저 담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손에서 피가 날 때까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저 안에서 매를 맞으면서도 입을 닫았습니다. 늙어서는 도둑 누명을 쓰고 문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마님께서 제게 맡긴 것은 집이 아니라 문을 여는 일입니다. 바오는 마을 어귀의 작은 초가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장씨 집 대문은 매일 아침 바오가 직접 열었습니다. 곳간과 서당을 찾는 사람이 누구든 눈치 보지 않고 들어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듬해 서씨 마명의 제삿날이 되었습니다. 가족과 문중 사람들이 먼저 사당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예전처럼 음식이 넘치도록 차리지는 않았습니다. 마님이 생전에 좋아하던 팥죽과 나물, 작은 떡시루를 올렸습니다. 제사가 끝난 뒤에는 마을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태복도 돌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농사일로 생긴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태복은 빼앗긴 땅의 경계를 다시 세우고 집을 잃은 사람들의 초가를 고치는 일을 도왔습니다. 태복은 제사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머리를 들지 못했습니다. 바오도 위패 앞에 앉았습니다. 품속에서 서씨 마명이 남긴 마지막 편지를 꺼냈습니다. 그 편지는 관아에 제출할 증거와는 별개로 바오에게만 남긴 것이었습니다. 바오는 거칠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바오야, 내 목소리를 빼앗은 것은 불길만이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너를 살린다는 핑계로 오랜 세월 침묵하게 한 나 또한 내게 죄를 지었다. 내가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 여겨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때가 아니라며 참으라 하였다. 바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너는 말이 없어도 누구보다 많은 것을 보았고 가진 것이 없어도 누구보다 사람의 도리를 지켰다. 바오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내 세 아들은 내 몸에서 태어났으나 너는 내 잘못을 깨닫게 하여 내 마음속에서 다시 태어난 아이였다. 살아있을 때 아들이라 불러주지 못해 미안하다. 편지 위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바오는 더 이상 글자를 읽지 못했습니다. 서씨 마명이 살아있을 때 하지 못했던 말이 목젖 아래에서 올라왔습니다. 어머니. 30해가 넘는 세월 동안 감춰두었던 목소리가 처음으로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사상 위 촛불이 바람도 없는데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바오는 눈물을 닦고 편지의 마지막 줄을 읽었습니다. 사람의 입은 힘으로 닫을 수 있으나 진실은 끝내 제 목소리를 찾아 세상으로 나온다. 그 뒤로 바오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찾아오면 함께 관하로 갔습니다. 그를 모르는 사람이 문서를 가져오면 밤이 깊도록 읽어주었습니다. 말을 더듬거나 듣지 못하는 사람을 아이들이 놀리면 조용히 불러 말했습니다. 대답하지 못한다고 마음까지 없는 것은 아니다. 사람의 입보다 먼저 그 사람의 형편을 살펴야 한다. 오랫동안 말을 감추고 살아온 사람의 가르침이었기에 아이들은 더욱 귀담아 들었습니다. 구룡골 사람들은 해마다 곡식을 거둘 때면 관아의 불도장이 찍힌 표준말을 마당에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빌려줄 때 한 번, 받을 때 한 번 모두가 보는 앞에서 양을 확인했습니다. 복례가 빌렸던 두 말은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두 말로 돌아왔습니다. 바오는 어머니 복례가 살던 집터에 서서 멀리 장씨 집의 열린 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2말을 빌린 사람이 5말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감나무 잎을 스치는 바람이 그의 어깨를 어루만졌습니다. 복례와 서씨 마명의 대답이 그 바람 속에 함께 섞여 오는 듯 했습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사람은 속여도 하늘은 속이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힘 있는 사람의 거짓은 잠시 높은 담을 세울 수 있으나 억울한 사람의 눈물과 진실까지 영원히 가두지는 못합니다. 또한 잘못을 직접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보고도 외면한다면 그 침묵이 악한 손에 힘을 보탤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여겨지는 순간이라도 닫힌 문을 연다면 그곳에서 다시 사람이 살아갈 길이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인연을 이어주신다면 다음 이야기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